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미국 대선 이야기 좀 주로 다뤄야 되는데 그 전에 요 얘기 조금 해보죠. 외신들이 바라본 국내 얘기부터 잠깐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게 있었는데 외신마저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평론가님 이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그 미국의 외교안보지 디플로맷 네. 얘기를 좀 몇 번을 했던 것 같은데 유명한 외교안보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아예 제목 자체를 이렇게 달았어요. 김건희 리스크는 한국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타임 밤. 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외신 보도 중에서 긍정적인 게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었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럼 조금 더 관련해서 찾으세요. 네, 찾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못 찾은 거군요. 있나요? 저희의 잘못입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 스캔들과 관련된 얘기를 다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도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대통령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근데 여론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저 식의 얘기를. 디플로맷 보도에서 그대로 나왔습니까? 네. 놀랍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 내부의 일을 어떻게 알았죠? 외부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디테일하게 다 여기 알죠. 지금 맞은편에 네. 프레스 센터 있어요. 거기 10층에는 외신 센터가 있고 거기 지금 다 보고 있네요. 사무실이 없는 외신 기자들이 있고요. 18층도 서울 외신 기자 클럽입니다. 너무 근데 그러면 저는 어제 예. 그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제가 뒷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예. 그 외신 기자들도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인상을 봤습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끝나자마자 예. 이제 모 외신 기자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자체를 또 짜고 했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그냥 둘이서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외신 그러더라고요. 기자 와 있는데 반말을 하질 않나. 그분들은 한국 문화를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반말을 하질 않나. 엉뚱한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지금 외부 기사도 저렇게 보면 외신도 저렇게 본다는 거는 저는 국민으로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 네. 들어서 창피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알파고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보도는 일단은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그동안 외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국내 정치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착각을 우리가 해봤거든요. 착각이죠. 이게 착각이네요. 왜냐면 항상 그동안 외신을 보면 뭐 한국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한국의 문화예술계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보도가 됐는데 한국의 국내 정치가 디테일하게 보도 잘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외신이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 착각이에요. 이게 비기스트 폴리티컬 리스크 윤석열 타임밤 김건희 이건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박인데 MBC 아니죠? 저 JTBC 아니었죠? 네. 저게 디플로맨. 외신에서 나왔던 거. 정말 거기 사장 우리 바꾸지 못해요? 사장을 방심이나 방통에 넣을 수는 없죠. 네. 압수수색도 안 됩니다. 압수수색 안 됩니다. 네, 압수수색 안 하고 싶어도 됩니다. 못 합니다. 네. 자, 그만큼 참 이 보도가 참 충격적이고 어제 기자회견도 사실 맥락상으로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 하나만 얘기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거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됩니까? 눈치 없죠. 눈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니 그것만 이해가 안 되시던가요? 너무 많지만 이 네. 외신 관련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국내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이긴다,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우리 알파고를 비롯해서 알파고는 좀 제가 기억하는 4월 달부터 트럼프가 이긴다고 평론가도 마찬가지고요. CIA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초박빙도 아니었어요.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트럼프가 치면 부정선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긴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언론 네. 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는데 물론 처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해리스랑 교체되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죠. 문만 열렸어요. 예,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았죠. 좀 시간 흘러가니까 다시 닫아졌어요. 그리고 예. 또 이제 트럼프는 암살 당할 뻔했잖아요.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전쟁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계속되니까 이제 미국 국민이 지친 거예요. 미국 국민이 지친다는 거로 그 여론조사에서 안 보셔도 인터뷰에서 나와요. 사실은 미국 국민이 지친 거의 이유는 또 따져보면 트럼프 시절 때 있었던 일들이긴 한데 느끼기에는 달리 그렇죠. 느끼니까. 느끼기에는 바이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그럼 사람들 심판하게 돼 자,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평론가님. 우리 세계화 K보다 못합니까? 우리 국가 정보 능력이. 당연하죠. 끝까지 해리스가 이긴다. 초박빙이다. 끝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가겠다. 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파병 뭐 이상한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되면 사실은 트럼프가 이기면 전쟁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네. 알파고만도 못합니까? 국정원 이런 데가? 알파고를 제가 무시했나? 허용해 주시면 언제든지. 알파고는 만약에 해리스가 이기면 부정선거다. CIA가 개입한 거다. 그 정도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평론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실무진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위로 보고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저는 그걸 우리가 또 확인한 게 있었잖아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계속 얘기했어요. 이긴다며. 지금 프랑스에서는 관심도 없다 한국에 사우디 왕세자 온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사우디가 거의 확정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우리 대통령 지금 뭐라고 그랬어? 꼭 박빙이고 결승 가면 이길 수 있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실무진들이 그렇게 오판을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실무진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니거든요. 네. 외교 분야 같은 경우에. 그대로죠. 네, 그대로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초창기에 열심히 올려봤더니 자기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점이 딱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보고하는 게 무의미하다. 아하. 라는 그리고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겠죠. 그럼 정세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알파고. 네. 이 지금 극박한 상황에 저 사람들 믿고 우리가 가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뭐 어려워요. 간단한 질문인데. 선생님 지금 이거 뭐냐면 지금 우리는 충분히 지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엑스포 때도 진짜로 실무진들이 와서 윤 대통령한테 그런 뻥을 친 것인지 뻥을 친 뭘 뻥을 아니면 그렇게 말했는데도 네. 윤 대통령이 어떤 그 사우디란 외교하는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우리한테 말을 다르게 해주신 것인지 그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충분히 인터뷰를 못해요. 지금 당선되신 지 2년 넘으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국민 앞에서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한국에서는 좌파가 대통령 태도 우파가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 그냥 거죠? 국민이란 대화. 아하.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자꾸 언론이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 한국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에르도안 대통령하고는 에르도안 대통령 마저 짜고 치기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에 2-3번 정도 네. 국민이랑 만나는 그 모습을 취해요. 근데 한국은 이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뭐 정권 지금 어떻게 뭘 했는지는 언론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없어요. 에르도안보다 못하다 이 말인가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들 포함해서
딱 그 마찬가지다. 이명박부터 시작하지 어느 날까지는 변한 건 없어요. 그만큼 좀 급박한 상황인데 참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선거인단, 총투표수, 지금 하원, 뭐 상원, 트럼프 공화당 압승입니다. 네, 해리스는 압승입니다. 뭐 이게 상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고전한 이유는 뭡니까? 그 첫 번째는 그럼 우리 언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판을 했느냐? 네, 미국 주류 언론이 오판을 했기 때문이고. CNN 이런 데서. 네. 근데 오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주류 언론에 기대감 섞인 기사들과 바람이 섞인 기사. 그렇죠. 예. 간절함이 아. 들어간 그 보도들을 주로 우리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네. 거고요.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아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고 정말 인권을 우선시하는 나라인 것처럼 네. 포장이 돼 있잖아요. 할리우드 영화를 봐도 네. 그렇고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전부대가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백인들의 나라예요. 60% 정도의 백인들이 구성하는 나라이고 거기에 이제 소수 인종들이 주로 성공한 소수 인종들 그리고 기득권에 이미 편입된 소수 인종들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근데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백인 미국인들은 소수이고 아. 그리고 소수 인종들은 당연히 트럼프에 반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기득권화된 소수 인종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새로 이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란스럽게 더 하고 싫어. 그리고 우리까지 싸잡아서 욕먹이는 거 맞아요.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나누는 것도 싫고요. 네. 아 그리고 선배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한국에서 진짜 제대로 보도 안 되는 거 뭐냐면 네. 그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안 받겠다는 거지 모든 이민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는 일각에서 왠지 좀 약간 미국에서는 이민자를 안 받겠다. 이민자를 싫어한다. 아니요. 아니에요.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 불법 이민자가 있고 이 불법 이민자들은 말 그대로 불법 이민자인데도 미국의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 그 불법 이민자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하고 이민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말했어요. 애들아, 니네들이 너무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미국에 이제 이민자로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오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막을 거야. 니네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뭐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유색 인종들이 이민 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나는 합법적으로 왔는 이민자인데 그렇죠. 불법 이민자를 막아준다는데 고맙죠. 당연하죠. 예.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가가 좀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그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너무 간명한 사람들한테 단순하세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누구처럼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들 먹고 사는데 와닿느냐고요. 와닿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정확하게 전쟁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는데 왜 쓰여야 합니까? 저는 딱 그게 와닿아요. 저도 와닿는데 왜 그러니까요. 미국 국민들은 당연히 맞죠. 젤렌스키가 내가 본 젤렌스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세일즈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얘 한 번 왔다 가면 여러분이 낸 세금을 왕창 쓸어간다. 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훨씬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해리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가치, 인권, 미국을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가 들어서면 미국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닌데 바이든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망했는데.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합주 7개 맨날 얘기했지. 펜실베니아 비롯해서 싹쓸이했어요. 뭐 블루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이겨버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쉽게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데 세계 정세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지금 가장 이 중동 먼저 하나 중동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동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예. 이방카의 남편에다가 집중을 했죠. 제로드 쿠시너. 예. 예. 근데 또 다른 그 사위는 네. 레바논 사람이에요. 레바논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얼마 우와. 전에 트럼프가 이 말 한 적도 있어요. 이 아름다운 지중해 나라가 전쟁석에 있는 곳을 내가 싫지요. 이분이 뭘 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위가 미시간에 가가지고 아랍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나를 찍어라. 어허. 그 이제 연설을 보셨으면 트럼프 선거 운동 때는 아랍 지도자들 나와서 트럼프 지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발언을 네.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두 번째 사위 덕분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떤 일을 저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우리 없어요. 예측점은 좀 네타냐후하고 먼저 통화하고 사우디 제일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네타냐후는 국방장관을 또 경질해 버렸어요. 자, 그게 네. 되게 저는 근데 시간 차이는 너무 신기한 거 시간 뭐냐면 딱이에요 다. 아니 뉴스가 왔는데 예. 갈란트 음. 나가리 됐다고? 순식간에 저 순식간에. 그때 그러면 트럼프 이겼어. 이겼다. 네. 똑같이 판단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어. 예. 저희가 갈란트 예. 경질됐을 때. 지난달 말에 일단 워싱턴 포스트가 발 빼는 거 보면서 네.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대선 시작되는 그날 네. 네타냐후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을 했는데 전쟁 중인데 장수를 쳐버린 거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렇지 네. 않잖아요, 통상은. 자, 네. 이러면 국방장관이 과연 이 총리하고 어떤 관계였느냐. 계속 대립 관계였고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네타냐후가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네타냐후의 라이벌 쪽을 많이 공략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베니 간츠 뭐 야당 대표라든지 갈란트 국방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은 사실은 총리하고 같은 당이긴 합니다만 인질 협상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대화를 하는 주 통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갈란트가 너무 눈에 가시였어요. 계속 부딪히니까. 예. 미국 사람으로 미국 바이든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딱 그 네타냐후가 대선 시작되자마자 갈란트를 경질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날 아침에 네타냐후가 이겼다. 정보가 좀 있나 봐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모사드. 모사드. 우리는 예, 해외 우리는 정보기관. 국정원 있는데. 네. 네. 모사드는 모사드. 유명하죠. 예. 예. 그래서 저도 딱 그 눈치를 챘거든요. 트럼프로 결정이 났겠구나.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저희는 다 눈치챘는데 아직도 눈치 못 챈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어제 기자회견 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물품 지원하겠다. 방어 물품이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가 중동의 어떤 평화를 좀 가져올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져올 수도 있고 왜냐면 좀 이런 기사가 정확하게 좀 얘기해 나왔어요. 주세요. 네. 본인이 이제 즉위할 때까지 네. 그 나타냐한테 야 전쟁 이제 끝내라라고 했는데 네. 그 끝내라는 말이 이제 학살을 하더라도 끝내라라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같이 이어지는 이게 거죠. 어떻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나타냐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나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즉위식 전까지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기사들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 즉위식 전에는 러시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 끝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타냐후가 사실은 전쟁을 끝내더라도 네타냐후 승리로 모양새를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끝내야 이기고 되잖아요.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네타냐후가 총리 자리를 위협받지 않는 약속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예.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 물밑에서 그런 보장을 해주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전쟁을 계속 끌 이유는 없다. 예. 이런 판단이 서고요.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가겠다라고 네, 얘기한 게 사우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가 예. 그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취임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간 나라가 사우디였어요. 사우디였군요. 네, 사우디를 예. 가서 돈을 엄청 걷어봤어요. 네. 그 영상 안 보셨어요? 이렇게 팜플렛을 꺼내가지고 자 왕세제 뭘 사가요? 이걸 사가요? 이걸 사가요? 그거 안 보셨어요?
아니 그리고 이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갔고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제일 먼저 갔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데 자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우디에서는 실권자란 말이죠. 네. 이 사람과 트럼프는 관계가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우디가 끝까지 약간 이제 수니파 그리고 그 중동에서 약간 큰 형님이니까 그 중동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우디를 일단 딱 사로잡으면 되는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직전까지 뭐가 진행되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외교 복원. 아니 사우디 네. 지금 이번 대선 또 움직였어요. 사우디가 엄청나게 트럼프한테 그 부탁 다 받진 않았는데 사우디 로비들이 지들 알아서 아랍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야야 트럼프 지겨라 트럼프 지겨라. 사우디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좀 더 좋아하죠. 원했겠네요. 자, 네.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왕세자로부터 엄청나게 냉대받은 거 그거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이거. 예, 미국의 대통령을 대놓고 저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리고 막 바이든이 야 유가 올리면 안 되니까 빨리 증산을 좀 해. 그랬더니 No! 단호하게 나 안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있는 그 4년 동안 사우디가 또 뭘 했냐면은 중국하고 친해졌어요. 중국하고 친해지면서 중국의 중재 하에 이란하고 외교를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7년 만에. 네. 이 모든 일들이 바이든 정부 동안 일어난 거예요. 자, 트럼프가 나 사우디 먼저 갈 거야 라는 건 뭐냐면 친구 나 왔어. 자, 우리 다시 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은 중동 정책이 다시 바이든 행정부 바뀌겠네요. 때하고는 네. 완전 달라질 수 반대가 있다는 될 거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또 주목받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뭐 당연히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뭐 어떤 포럼 자리에서 축하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 끝나는 겁니까? 이제 저도 전쟁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리아 형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 뭐죠? 이제 푸틴이 트럼프가 자기 앞에서 이제 쫄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푸틴 머릿속에 있는 난 이 정도로 가지고 가야지 이 전쟁이 끝낼 것이다라는 양보다는 더 큰 양의 아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끌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야 너 많은 거를 요구한 거 아니야? 내가 너 앞에서 호구로 보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격해질 수도 있는 아하. 가능성이 있다. 아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취임 전에 전쟁 종식 그 가능한 겁니까? 일단 트럼프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푸틴이 되게 뉘앙스 혼자서 되게 그 일리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의 어법 자체가 아이 뭐 그거 맞지. 네. 아유 그렇게 하면 좋지. 나는 뭐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자 트럼프 예전에 나랑 얘기 잘 되던 트럼프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먼저 트럼프 들어왔어? 막 환영해. 그래 나랑 얘기하자. 나갈 이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겠네. 예, 슬쩍 뒤로 빼면서 그래 뭐 트럼프하고 대화하실 겁니까? 전화하실 겁니까? 해야지. 얘기 좋아. 이런 식이고 트럼프 나도 뭐 얘기할 의향 있어?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한 건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태세 전환 바로 했잖아요. 예. 젤렌스키 심지어 그때 9월에 유엔 총회 참석차 가서 해리스도 만나고 트럼프도 또 만났는데 트럼프가 젤렌스키 옆에 세워놓고 난 근데 러시아 푸틴이랑 더 친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젤렌스키가 나랑도 좀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이미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싫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유세 때 계속했던 말을 뒤집고 지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그렇죠. 돈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미국을 대체할 만한 호구를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호구들 역시도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할 수 그렇죠. 있느냐. 안 없어요. 된다는 겁니다. 없다니까 전 세계에. 바이든 행정부는 앞에서 명분을 그럴싸하게 세워주고 물밑에서 칼을 들이대는 스타일이라면 트럼프는 대놓고 할 거야? 하지 마. 이러고 칼 들이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전 세계가 한 번 트럼프를 겪었잖아요. 네. 지금 2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1기 때는 뻗댔어요. 트럼프한테.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독재적 성향이 나쁘고 막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나토부터 달라졌어요. 그렇죠. 유럽에서 정상회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트럼프와 잘 얘기해야
해야 됩니다. 자, 트럼프 그 선거 과정에서 예전에 트럼프 TV 리얼리티 쇼를 기획했던 마케팅 팀의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본인 칭찬해주면 일단 으쓱으쓱하면서 좋아한다. 방법 알려줬잖아요. 예. 지금 다 태세 전환됐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들 칭찬합시다. 칭찬했잖아요.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네, 스트롱맨. 스트롱맨. 자, 마지막 하나. 북한에는 아직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축하 메시지 안 합니까? 아니 미안하지만 자꾸 한국 언론에서 브로맨스라고 했는데 언제 아, 둘이 그렇게 그 친해졌는데?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트럼프는 나르시스트이고 나는 좀 약간 평화 노벨상 땄으면 좋겠다고 하고 뭘 하면 아까 그래. 북한이라 뭘 잘하면 왠지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평화 노벨상을 받았던 쿠르드 여자가 네. 백악관에 왔는데 근데 그 여자가 이제 IS한테 성노예를 잡혔다가 진짜 아주 좀 약간 나쁜 사연이 있으셨던 여자분이었는데 그럼 그 여자분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MC님이? 뭐 위로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잘했다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근데 노벨 평화상 받을 때 기분 어땠어요? 정말 받고 싶은 같네. 하여튼 다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떡해요? 북한하고 트럼프 관계.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 자, 그 북미 정상회담이 네. 성사될 당시의 북한의 상황하고 지금의 북한의 상황은 달라졌어요. 네. 중요한 거는 자, 저는 트럼프가 1기를 마치고 나서 가장 회한으로 남은 지점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노이. 제대로 못한 부분. 하노이에서 존 볼튼 그 코스요. 코스염나. 네. 좀 볼트. 트럼프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그 볼튼에 의해서 그게 어그러지면서 사실은 그 볼튼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경파에 의해서 어그러지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회한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최악의 막 외교라고 봤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가장 회한으로 남는 그 지점부터 반드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네, 일단은 러시아하고 상당히 밀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파병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사실 트럼프가 북한을 향해서 뭐 불가역적이고 뭐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뭐 이러면서 절대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의 워딩이었는지 아니면 대북 강경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온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핵 군축 쪽이나 또는 예전에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를 왜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뭐 폭발을 한다든지 폭파시킨다든지 핵시설 관련 시설을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지점으로 합의가 될 것이냐. 근데 분명한 건 트럼프는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앞으로 뭐 트럼프가 돼서 세계 아주 뭐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화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